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원율 노무사입니다. 드디어 2기가 시작돼 버렸죠. 예. 원래 이제 그 화요반이라고 해서 이제 취지는 이제 주말에 몰아서 네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무리가 가겠다 싶어서 노동법만이라도 한번 평일에 개강해보자라는 취지로 화요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가 어디로 잡히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오늘 개강만 오늘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화요일날 개강에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노동위원회 건이 있긴 한데 다행히 화요일날이 아닌 날로 잡혀 있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는 수업 자료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학원 홈페이지 보면은 공지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출력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강의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 14일까지 해서 이제 하루에 2분 해서 총 9일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쯤이죠. 예, 그때 아마 노무사 1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원 전체적으로 해당 주에 이제 휴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평일이기 때문에 미리 휴강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5월 10일 날 강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강의 시간은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그냥 쭉 갑니다. 가고 점심시간은 탄력적으로 봐서 부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상 진도가 있죠. 진도표 아마 이제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해당 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은 날도 있고 조금 적은 날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 진도를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페이지 분량상으로 하면 취업 규칙이 좀 나눠져야 돼요, 분량이. 근데 취업 규칙은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약간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시험이 없고요. 다음 주부터 복습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고 시험은 9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해서 75점, 75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가 이제 강의 교재는 이제 노동법 강론이 이제 메인 교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덕창 노무사님의 사례집 이걸 중간중간 보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은 일단 기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진도에 맞게끔 그 정덕창 노무사님 사례집에 있는 사례 문제, 쟁점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복습시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복습시험인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파트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해보는 전범위에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넣어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좀 같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복습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종합반은 복습 동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첨삭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온라인 첨삭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문제가 올라가죠.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아마 수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0% 공부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업이죠. 전업으로 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든 회사를 다니시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강을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는 이제 실강은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강은 당일 제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참석반. 온라인 참석은 이제 학원 공지대로 가는데, 이 두 개 다 제출을 못 하셨다. 그러면 개인 제출을 해주세요. 개인 제출을 해주시는데 방법은 매주 일요일까지 드릴게요. 시간을 일요일 14시까지 제출 방법은 강사 이메일로 주세요.
강사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LA0129요. 예, 알파벳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알파벳이고 이거는 숫자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실 때는 사진보다는 스캔, PDF 파일로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PDF로 하려면 이제 직접 쓰신 거를 스캔을 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스캐너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 정덕책 노무사님이 어플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영어 약합니다. N이 2개인가요? 하는가요? 네. 캠스캐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 이거를 PDF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어플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잘 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각도를 주거나 하면은 이제 삐뚤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면에서 찍어서 이렇게 PDF로 전환해서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PDF가 이제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뭐 답안지가 이렇게 있죠. 펼치면 양면이잖아요. 양면으로 찍어서 주시면 되고 한꺼번에 찍어서 주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이게 각각 사진이시다 보니까 낱장이 나오겠죠. 사진이. 그러면 그냥 PDF에 뭐 순서 정해서 1, 2, 3번 써주시고 그냥 이걸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거를 출력을 해서 첨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또 PDF 파일로 스캔해서 이메일로 회신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이렇게 해도 좀 어려운데 뭐 제 강의는 아시다시피 인원수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비싼 돈 주고 강의를 듣는데 특히 2기, 3기는 모의고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 게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뭐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면 뭐 저야 좋죠. 좋은데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 보면서 정리해놨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현출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여기는 잘 구현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내 약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평소에 쓰는 습관이 안 되면 머릿속은 있더라도 잘 안 써집니다. 막 급해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용으로 모의고사를 본다. 즉 내가 공부했던 거 한번 체크해보는 방법으로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는 뭐 잘 나오면 기분은 좋은데 하등 쓸모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뭐 자기가 모의고사 몇 등이었다, 뭐 1등이었다, 어느 누구 대형 강의에서 뭐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쓸데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의고사 잘 보고 점수 잘 나와서 합격해가지고 뭐 상위 몇 등에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실무 능력과 영업 능력과 노무사로서의 능력은 별개입니다.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제 노동위원회 서면 이제 제가 이제 근로자들이었는데 전에는 좀 사측대리가 좀 많았다가 최근에 좀 근로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서면에 보니까 막 수습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막 수습딱지 떼신 분인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 서면에 문제 제기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문제 제기를 서면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게 아닌데 조금 당황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도 한 3년 뭐 고생 좀 하셔야 그래도 조금 노무사로서 좀 쓸만하다 스스로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합격 뒤에 문제니까 지금은 이제 시험에 필사적으로 붙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0기와 1기 요때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봤다라고 하면 이제 2기와 3기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것 중심으로 공부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2기, 3기 때 뭐 새로운 거 나온 거 뭐 보겠다, 뭐 새로운 자료 추가하겠다,
모의고사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분 모의고사 구해서 쟁점 파악용으로 이렇게 쓱쓱 보면 그런 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소술 방식은 강사님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여러분들도 각각 개인적으로 보면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답안, 해설이죠. 그대로 써야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해설 답안을 모의고사 때 드리지만 꼭 그렇게 안 써도 들어갈 내용이 있고 논리적인 구성이 잘 맞다라고 하면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예, 배점 한 것보다 그렇게 채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2, 3기 때는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반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가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뭐 1기 때 좀 드렸어요. 최신 판례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거긴 해요.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올해, 그리고 작년 이제 9월 이후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는 조금 주목할 만한 판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학계에서 조금 뭐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좀 수업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판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최신 판례 그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작년 시험 이전에 나왔던 최신 판례들, 최근에 이제 3년 정도 나온 판례 중에서 노조법 쪽 판례가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금기법 쪽은 이미 뭐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다 나올 거 나오고 해서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신 판례 비중은 노조법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업 시간 다시 하나하나 나눠 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최신 판례 자료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일기 때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기 마지막 날 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해요. 예, 법리적으로도 중요하고 한데 수업력으로는 캐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미 기출된 쟁점의 부수적인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하지만 최신 판례니까 한번 점검을 할 거고,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최신 판례는 다시 일기 때 드렸던 거 외에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추가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 첫 번째 오픈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암기가 좀 덜 되시면 불안하시니까. 자,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거, 일단은 쟁점 파악은 스스로 하세요. 쟁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고 목차도 스스로 잡으세요. 쓰시다가 생각이 좀 안 나서 판례 조금 뺏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 수험생 때 그랬어요. 2기 때까지 열심히 베껴 썼고, 뭐 이 문제는 또 왜 냈지 강사가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냥 책 보고 쓰고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도 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 시간 체크. 내가 제 시간에 써내느냐. 오픈북 하면은 제 시간 안에 사실은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답안 쓰시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조금 찾아봐서 쓰는 정도, 그렇게 가셔야지 처음부터 뺏겨 쓰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책을 필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 체크. 시간 체크와 분량 체크는 이제 같이 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다 쓰시고 이제 뭐 보통 뭐 집에서든 뭐 독서실이든 뭐 스터디 카페에서 답안을 작성하실 텐데, 오버되는 걸 좀 체크해 두세요. 시간이 넘어버렸다면 이 이후부터는 내가 좀 오버됐다라는 걸 체크해 가시면서 이걸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서 다 쓰긴 써요. 어떻게든 쓰는데 그 습관이 안 되시면은 쫓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마지막에 25문짜리는 날라가죠. 뭘 썼는지도 모를 만큼 막 날라가서 쓰는니다. 대부분 그러시는데 좀 골고루 좀 쓸 수 있도록 분량 체크도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오픈북 하는 것까지야 뭐 제가 막진 않겠습니다만은 오픈북을 했다는 건 본인이 약하다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더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암기 하셔야 될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차 관련해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 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쟁점이 이제 세부 정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고 쟁점이 딸랑 하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쟁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서술 방식 두 가지죠. 관련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그냥 쭉 씁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쓰듯이 쭉 쓰신 다음에 나중에 묶어서 사안 검토 가시는 방법. 사례 해결 이죠. 이렇게 가는 노무사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가세요. 노무사 답안지 지금 뭐 케이스 문제들 풀이들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돼 있으시고 정득창 노무사님 사례집도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세요. 자, 근데 원래 법학 답안지는 각 쟁점이 있어요. 쟁점별로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안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쟁점을 논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답안의 구성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하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가시는데 뭘 하시든지 크게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는 근데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1번 쟁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그 다음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쟁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자, 직접 포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파견이냐 도급이냐 이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직접 고용을 해달라. 난 너의 근로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A, B,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갑은 B라는 회사에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도급인지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쪽 B 쪽 근로자가 아니라 A 회사의 근로자다를 주장해요. 혹은 직접 고용을 해라. 직접 고용을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 이 A라는 회사가 갑에 대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으려면 도급이 아니어야 돼요. 즉 파견이냐 도급과 구별을 해야 되겠죠. 파견이더라. 그럼 이게 적법한 파견이더냐 해봤더니 불파더라. 불법 파견이더라. 그러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만 뭐 갈 수 있는 쟁점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이런 경우는 각각 쟁점마다 논의해주고 결론 내주고 그 다음 쟁점은 넘어가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다 쓰신 다음에 한꺼번에 목차 잡아서 사안 검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잘 맞고 구성이 잘 맞으면 제가 해설하는 그 해설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간혹 이제 합격자분들이 채점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강사님들이 직접 채점하면 좀 다르겠지만은 합격생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해설 답안하고 좀 다르게 구성이 되면 점수를 잘 안 줘요. 그게 이제 많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들을 뭐 이제 다른 선생님 것도 듣고 막 이러실 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와 좀 다르게 썼다라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거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가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뭐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뭐
합격생하고 좀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을 주시면은 지금 뭐 학원 프라임버프건 유튜브에 올라오신 분 있죠, 조성호 노무사. 그 친구하고 뭐 한번 뭐 평일 뭐 저녁이라든지 뭐 주말에 뭐 미팅을 조선 한번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뭐 저한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부탁하면 그 정도는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시기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도 안 잡힌다. 그리고 이제 조성호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계속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결과는 꽤 많이 잘 나왔어요. 점수들이 보면은 아마 상위 꽤 탑에 들어갑니다. 노동법도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뭐 동차, 생동차로 붙었다 이런 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 이제 이분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그 점수들을 자기만의 그 데이터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조금 현실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동차로 붙으신 분들이야 사실 뭘 해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이 정도지 나한테 뭔가 효율적으로 조금 접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말씀을 주세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시면은 뭐 그 제가 단메일을 아마 드릴 건데 그 단메일에는 제 개인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나중에 뭐 개인 핸드폰으로 주셔도 되고, 제 연락처 개인 핸드폰은 웬만해서는 오픈을 첫날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세요, 이메일로. 그럼 연락처는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추려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강사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다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정적이고 좀 안전하죠, 강사 입장에서.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수험생 때 그랬고, 뭐 A급이라고 하는 것들 다 모아놓으면 글쎄요, 노동법 여기저기 강사님들 다 A급 모아놓으면 한 50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A급을 50개나 찍을 생각은 없고, 일단 출연은 드릴 겁니다. 출연 드릴 거고, 제가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릴 겁니다. 2기 때. 자, 그리고 A급은 뭐냐면 A급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를 찍어 드릴 거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B급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출제가 가능한 거. 언제든 출제해도 욕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B급 중에서 제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갑자기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하다가 B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건데 C급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조금 긴장감, 출제 가능성 이건 조금 떨어지는 것들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C급은 기본적으로 불이타 방지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타 방지다. 그래서 기본 개념하고 판례 법리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아예
넘기세요, 보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근거는 판례가 없어요. 있어도 단독 쟁점으로 뭐 출제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넘기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약을 제가 이제 찍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냥 A급이다, B급만 막 줄줄줄 외우겠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강약은 조절은 해야 돼요. 양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을 줄여가면서 불필요한 부분 그런 건 좀 제외하면서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암기력은 한계가 있어요. 보고 또 보고 해야 이제 조금씩 잔상들이 남아서 그게 확고하게 쌓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책 보면 가물가물해요. 제가 이제 뭐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법리, 사실은 법리 자체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간단해요.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저도 안 보면 까먹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는데 뭐 자꾸 안 보시고 반복을 안 하시면 뭐 답안지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 비율을 좀 더 높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뭐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이제 넉넉진 않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이 조금 늦게 보죠. 9월 초에 보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 여러분이 답안 쓸 수 있는 실력이 완성되는 거는 시험장 가서 완성되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장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등급 나눈 이렇게 하는데, 물론 C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노동법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대비했을 때 C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진도를 한번 보시면은 분량은 뭐 한 80페이지 이상, 대충 80페이지 전후로 잡아놨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진도를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일단 3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3기 때는 아마 5일치를 할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건 좀 5일을 하는데 10회죠. 그래서 자, 일단은 5일은 전범위로 볼 거고요. 이때는 자, 근기 절반, 노조 절반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반 한 번, 절반, 나머지 절반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범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채점을 강사 시각도 있지만은 그 합격생 시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마 좀 조성호 노무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채점을 2명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합격생이 한번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또 채점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낸 거 점수를 비교해 보시고, 강사랑 또 합격생이랑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같이 채점을 동시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반반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뭐 합격생이 한번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강사인 제가 따로 별도로 채점을 다시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2기 때까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3기 때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요. 뭐 간단이라고 했지만 뭐 30분 정도 혼자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수업은 노동법 강론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당 어떤 쟁점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노동법 강론 먼저 볼게요. 4페이지예요. 그래서 네, 노동법 강론 4페이지고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출이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기출이 나왔어요. 특히 법원 상호 간의 충돌, 요건 기출이 됐었죠. 자, 여러분이 그래도 이거에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C급 정도로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 볼게요. 5페이지에 있는 있죠. 관행, 노동 관행. 노동 관행. 이거는 B급으로 봐주세요. B급. 작년에 나온 건 사실상 이제 기출됐던 부분은 작년에 기출됐던 거는 유례 원칙입니다. 개별법에서 유례 원칙이죠. 플러스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노동관행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B급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법원의 의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범의 존재 형식을 노동법원,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원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헌법,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령, 그 다음에 조약, 뭐 이런 것도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노사자치규범인 뭐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근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노동법원 보면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왜냐면 이제 그 충돌이 났을 때 우선순위 원칙이 있잖아요. 상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하면 헌법, 법령, 같은 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법 쪽인 거죠. 그 다음에 노사자치규범인 단체협약.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같은 급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운영을 위해서 정한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텍스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관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문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즉, 요거는 성문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문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성문화되어 있어요. 성문화. 성문법주의. 근데 관행 같은 경우 이런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요. 불문화되어 있어, 불문. 불문입니다. 한자로. 텍스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관행은. 그럼 이런 관행도 노동 관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공부, 민법 정책 하실 때 관습법 공부하셨죠? 관습,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노동법 쪽에서 조금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 있는데 이거를 노동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느냐, 판례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100%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요건 하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노동법 강론 5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거죠. 예,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됐거나, 그죠? 또는입니다. 또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이 노동법의 이 관행, 노동 관행이 법원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그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마치 이 법리로 보면은 뭐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라고 보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밑에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 연길 때 이길 때 다 설명드렸던 거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관행이 3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관행이 어떤 관행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면 자, 여기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인데 매년 1년 단위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단협을 매번 이렇게 체결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단체 협약은 요때부터 뭐 단체 교섭을 시작해서 뭐 한 요때쯤 체결이 됩니다. 뭐 2월에서 3월 초 요때쯤 체결돼요. 체결되면서 요 내용 중에 이제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97년도라고 하고 여기 이제 98년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단체 협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98년도의 임금 인상은 뭐 5%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때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된 급여가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상승분, 요 공백이 있었던 기간, 단체 협약이 새로 체결되기 전까지 공백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관행이 있는데 재직자도 소급해서 적용해 줬고요. 퇴직자도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이냐면 3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30년간. 퇴직자 같은 경우 이 소급 적용, 임금 상승분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에도 차익이 생기겠죠. 따라서 퇴직금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지급을 해요. 30년간.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뭘 근거로 이거를 부정을 하냐면 단체 협약이라는 거 있죠. 단협. 단체 협약이란 거는 재직 근로자한테만 적용된다는 거야. 퇴사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세부적으로 재직자한테 단체 협약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 이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관행이라고 하면, 이게 관행이다라고 하면, 이 퇴직자 자체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한테 소급 적용한다는 그 관행, 이거는 퇴직자는 이 단체 협약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한테 주다가 갑자기 안 주게 된 경우 이거를 노동 관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관행이 있었지만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실관계 보시면 되고 이건 이따 다시 사례집에서 볼 거예요. 예, 자세하게 그 정택탁 노무사님이 사실관계 소개하시면서 케이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 볼게요. 그래서 노동관행의 법원성 이거는 B급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경합하게 되면 이제 상위법 순위가 다른 경우는 상위법이 우선되고 동순위 같은 경우는 신법 우선, 적용 범위가 다르면 특별법 우선. 그리고 유리 원칙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C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신 판례가 나 있기 때문에 완전 제끼지는 마세요. 자, 유리 원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동순위 간에 우선 적용되는 거. 죄송해요. 동순위 간에 순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합하는 경우에 적는 그 상위법 우선 원칙에 예외로 적용되는 게 유리 원칙이죠.
그래서 유례 원칙은 간단하게 근거가 뭐냐 실정법상 판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그렇다라고 하죠. 판례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정법적 근거다. 개별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3조는 제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조법 33조 관련 내용은 자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작년 기출이죠. 그렇죠? 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자 근로계약상 이 근로자의 연봉은 100%예요. 100% 지급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죠. 불이익 변경되죠. 즉 없었던 불리한 조건이 신설되죠. 신설된 뭐 임금 피크제. 그래서 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연봉의 첫해 아마 60%였던 것 같아요. 6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위법이죠? 취업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적용이 됩니다. 맞죠? 원래 이런데 갑자기 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게 됐죠. 근데 유리한 거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이쪽이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근기법 4조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 이거예요. 취업규칙이 바뀌어버리면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이거는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하면 당연히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느냐 이거예요. 말을 바꾸면. 근데 판례는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요. 왜? 근기법 4조를 근거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유효해요. 상황이 유효하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상 연봉계약 100%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둘 다 유효하면은 이제서야 하위인 법원이 더 유리하네. 이때서야 이제 유리 원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제적으로. 그래서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전제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였던 거고 판례 한번 볼게요. 78년 오늘 자료 나간 거. 요거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 그러면 학계에서 비판이 좀 있었어요.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바로 변경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뭐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법리 자체 있죠.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 여전히 유지돼야 된다라는 이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어디서? 78회에서. 이 범위 제한했는데 해당 법리는 어디까지만 적용되느냐? 근로계약에 명시한 것만. 근로계약에 명시된 부분만 이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명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즉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다면 바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근에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제끼시지는 말라라고 하는 게 그래도 유리 원칙을 C급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뭐 취업규칙하고 엮어서 나왔었지만 또 뭐 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법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 우리 일기 때 드렸던 것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1018회 자료 보시면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기부터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률 적용 범위입니다. 이거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거고요. 자, A 학교 법인에서 이제 B 대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조교수로 근로자 갑을 채용을 합니다. 임용을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안 써가지고 그냥 임용 시대부터 호봉제로 계속 임금을 받아왔다가 회사 측에서 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건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있다가 계속 이제 소송 거니까 털리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결국은 회사 측에서 어느 순간 이제 적법하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을 이제 불이익하게 적법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성과 나는 연봉제 못 받고 호봉제로 달라 소송을 걸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르면은 이게 결국은 하위의 법원 근로계약이라는 내용 자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위의 법원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걸 제한했어요.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가 난다 그 작년에 나왔던 이 기출됐던 법리 자체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법리입니다. 판시상 보시면은 쭉 보시면 그 작년에 뭐 책에 있는 뭐 판례랑 같습니다. 내용 쭉 같은데 어디가 다르냐면 2페이지 넘어가시면 제일 마지막 단락 있죠.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전체 쪽 끝에 보시면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즉 근로계약에서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즉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즉시 해당 근로조건 변경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판례 자체는 되게 중요한 판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용으로는 작년에 기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조금 텐션 떨어지죠. 하지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 쟁점 자체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유리 원칙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까지 엮어서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래서 유리 원칙은 C급으로 보셔라. 버리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최신 판례만 보면 A급이에요. 최신 판례 자체는. 근데 작년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나오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마셔라. 그리고 요거는 모의고사도 한번 낼 겁니다. 한번 정리는 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노동관행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사례집 볼게요. 연기 일기 때 보면 굉장히 강의 설명이 좀 심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훌랄라 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너무 뭐 날라리처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많이 하셔야 돼요. 주요 쟁점하고만 이렇게 짚고 저는 넘어갈 겁니다. 근데 쟁점에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 시간 되는 한도에서 여러분한테 상담을 해드리거나 설명을 따로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사례집 22페이지 노동관행 사례 5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길죠. 사실관계를 그대로 던져놨으니까 문제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부터 봐라? 제일 밑에 물어보는 것부터 봐라. 뭐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근로자 갑은 창사 이래 관행적으로 지급받아온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이거죠. 퇴직금 인상분을 안 주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 보시면 위에 문제. 자, 한전이죠. 한전에는 기업별 노동조합 M노조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있고 한국전력에는 M노조가 있어요. 네,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매년 1월 끝에 보시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네, 이 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매년 이렇게 체결해 왔다고 했습니다. 체결해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다음해 1, 2월경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보통 요 시기에 한 1월달, 2월달 요 시죠. 이때는 체결이 됐더라 이런 겁니다. 단념에 1, 2월 중에는 체결이 됐더라. 체결이 됐고 그 밑에 또 보시면은 12월 1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재직 중인 조합원들에게 임금 인상 차익분을 소급정산 추가 지급해왔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효과로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재직자.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줄 보시면 퇴직한 조합원들에게도 이거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소급분이 적용되니까 평균 임금이 바뀌죠. 그러면 기존에 지급했던 퇴직금과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퇴직금 차익까지 인상분이죠. 지급을 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30년 동안 해왔어요. 30년간. 여러분이 느끼기에 30년 동안 해왔으면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의외로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미리 공부를 안 하면 결론이 틀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이란 사람이 퇴직을 하죠. 퇴사를 하는데 이 관행에 따라 해오던 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당하냐? 그러면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게 명문화된 근로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관행, 이러한 관행이 갑의 근로조건이 되느냐, 즉 갑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즉 법원성이 인정되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관행, 노동관행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성, 법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쟁점 정리 일단 한번 보시면 23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창사 이래 30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인상분을 차익으로 지급해왔다. 근데 갑한테는 이걸 갑자기 안 해주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창사 이래 30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받아온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갑은. 그럼 이런 관행이 규범력이 인정돼야지만 갑의 주장이 타당하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요거는 좀 중요한 파트예요. 퇴직금 인상분 차익 지급의 관행에 규범력이 인정돼야 된다. 요 표현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규범력이 인정되려면 그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노동법원의 관행, 그러니까 뭐 법원성이 뭔지 일반론 써주시면 돼요. 법원이란 뭔지, 그 다음에 그러면 노동관행은 뭔지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노동관행의 규범적인 인정 근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낸다고 하면 20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학설까지는 넘기셔도 돼요. 제가 학설 간단하게 아마 해당 파트에서 각주로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판례를 잘 암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서 판례 보시면 쌍괄호 로마자 1번이 있죠.
네,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검토가 있죠. 쌍가로 4번의 검토. 요거는 학설하고 판례 입장 중에서 내가 볼 때는 뭐가 맞더라, 이런 검토입니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 내용이에요. 사안에 대한 검토는 아닙니다. 로마차 3번 보시면 사안 적용 있죠. 이게 이제 사안의 검토, 사례 해결 뭐 이런 겁니다. 사례 해결 과정이에요. 자, 1번 로마자 1번 보시면은 30년간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지급해 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관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로마자 2번 단순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사실이나 개인적 기대감을 가지고 그만을 가지고 관행의 규범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이제 노무사님께서 준 거 보시면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악화된 회사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한전 측에서 이러한 관행을 규범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관행을 노사 양측에서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실관계도 없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판례는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퇴직자한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규범력을 인정하고 말고 그럴 게 없다. 이런 근거로 이제 판례는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표현 하나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사례 쟁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도록 이제 제가 사례집의 내용을 일일이 줄거라 이렇게 중요도 표시해라 이렇게는 안 갈 겁니다. 쟁점을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 파악용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법의 법원까지 최신 판례까지 보고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